우리는 5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혼 법정에서 나는 내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는 내 연녀를 법정으로 데려와 내 얼굴에 대고 비웃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자 그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온 법정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이 사기꾼아, 반지랑 시계 돌려줘. 내 선물이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다투지 않았다. 조용히 모든 것을 벗어 판사석에 올려놓았다. 그는 나를 모욕했다고 생각했지만 잠시 후 판사가 낭독한 한 문서에 그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는 내가 사실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용서해달라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민주는 현관 거울 앞에서 만족스럽게 넥타이 매듭을 고쳐맸다. 그는 진한 파란색이 자신에게 굉장히 잘 어울려 견고하고 자신감 있는 이미지를 준다고 항상 생각했다. 이 양복은 한 달 전 아내 서연에게는 떨이 세일에서 헐값에 샀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월급의 절반을 털어 산 것이었다. 지금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그저 그런 중소기업의 과장이 아니라 마침내 무겁고 불필요한 짐을 벗어던지는 성공한 남성이었다. 그 짐은 바로 그의 아내였다. 김서연은 현관문 옆 낡고 작은 스툴에 앉아 무릎에 손을 모으고 바닥에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3년 전에 사서 여러 번의 세탁으로 이미색이 바랜 단순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낡은 구두는 앞코를 조심스럽게 수선한 흔적이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보였다. 언제까지 꾸물거릴 거야? 민주는 그녀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옆모습을 감상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법원은 기다려주지 않아. 아니면 우리가 늦으면 이혼 안 시켜줄까봐 은근히 바라는 거야? 기대하지 마. 여보, 난 확고하게 결정했으니까 돌아갈 길은 없어. 서연은 말없이 일어섰다. 그녀는 이런 말투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7년의 결혼 생활 동안 민주는 놀라울 정도로 변했다. 처음 만났을 때에 그저 절약하고 목표지향적인 청년에서 돈과 지위에 집착하는 가정폭군으로 변해버렸다. 그는 건설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의 영업팀 과장이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집에서는 마치 세상의 운명을 좌우하는 석유 재벌처럼 행동했다. 반면 시립 도서관에서 변변찮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서연은 그에게 있어 하찮은 존재였다. 공무원 나부랭이, 책상 물림, 식충이, 이것들은 그가 최근 몇 년간 그녀에게 붙여준 가장 부드러운 별명들이었다. 준비됐어요. 그녀는 낡은 가방의 끈을 고쳐 매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아파트에서 나왔다. 민주는 과시적으로 철컥하는 소리를 내며 문이 잠겼는지 2번이나 확인했다. 이 아파트는 그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그의 요새였으며 다가올 이혼에서 그의 가장 중요한 무기였다. 넓은 주방을 갖춘 괜찮은 주거 지역의 방 2개짜리 아파트. 5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입했다. 대출은 당연히 민준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그는 대출계약서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 아파트도 온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초기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서연의 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서연 자신이 월급을 한 푼도 남김없이 식비와 공과금에 쏟아부어 그가 편안하게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머릿속에 없었다. 그의 세계관 속에서 그는 그녀를 잠시 머물게 해준 은인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민주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내 사랑 유라라고 저장된 연락처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민준의 입가에 멍청하고 꿈꾸는 듯한 미소가 번졌다. 유라, 즉 한유라는 그의 새로운 연인이었다. 화려하고 요란하며 그가 보기에는 꽤 부유해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고급 수입차 전시장에서 매니저로 일했고 빨간색 외제차를 몰았으며 민준처럼 눈에 띄는 남자 옆에는 칙칙하고 우울한 쥐새끼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끊임없이 암시했다. 유라는 그가 자유로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물론 그가 아파트를 가지고 그녀에게 와서 진짜 멋진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재산 분할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지도 않네?
민준이 재킷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며 비아냥거렸다. 너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갈 거라는 거 아는구나? 똑똑한데 우리 서연이 법원이 결정하겠죠. 서연은 엘리베이터의 금속문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다. 법원이 결정하겠지.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가늘게 흉내냈다. 물론 결정하겠지. 아파트는 내 명의, 대출금도 내가 내고 차도 내 거야. 넌 이 집에 뭘 가지고 왔는데. 먼지 쌓인 내 책들? 서연아, 넌 엄마가 사는 변두리 빌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젊을 때 생각 좀 나겠네. 난 드디어 이 끝없는 불평과 동전 한 뼘까지 아끼는 생활에서 벗어나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서늘한 아침 햇살 속으로 현관을 나섰다. 민주는 거울처럼 반짝이게 닦아놓은 자신의 중고 세단으로 향했다. 서연은 길가에 멈춰섰다. 타, 태워줄게. 마지막으로 그는 운전석 문을 열며 거만한 어조로 제안했다. 버스 타다 늦으면 판사님이 화낼라. 내 꾸물거림 때문에 이 절차를 지연시키고 싶지 않거든. 서연은 마치 택시를 타듯 뒷좌석에 앉았다. 민주는 백미러로 그녀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는 내내 그는 과시적으로 라디오 볼륨을 높이고 손가락으로 핸들을 두드리며 가벼운 사랑과 돈에 대한 유행가를 따라 불렀다. 그는 완벽한 승리자가 된 기분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침실 벽지를 새로 바르고 서연이 키우던 창가에 시시한 화분들을 내다버리고 거대한 평면 TV를 사고 유라를 로맨틱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있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건물과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회상했다. 7년 전 아직 수줍고 겸손했던 민준이 그녀에게 구애하며 들꽃을 선물하고 시를 읽어주고 어떻게 그들이 자신의 집과 아이들 그리고 강아지에 대해 꿈꿨는지를 언제 모든 것이 무너졌을까? 아마도 3년 전 그가 첫 승진을 했을 때였을 것이다. 크지 않은 돈이었지만 돈은 그의 머리를 어지럽혔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끔찍한 말을 했다. 내가 버니까 내가 결정해. 그는 모든 지출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식료품점 영수증을 확인하며 가격을 비교했고 서연이 할인하지 않는 요구르트를 정가에 사오면 난리를 쳤다. 당신은 낭비가 심해. 그는 영수증을 흔들며 소리쳤다. 돈의 가치를 몰라. 당신이 버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서 자신은 비싼 전자기기, 명품 신발을 사고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시계. 서연은 남편의 뒤통수를 보며 생각했다. 1년 전 일이었다. 결혼기념일에 그는 분기별 보너스를 받고 기분이 좋아져 그녀에게 시계를 사주었다. 그것도 동료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으스대기 위해서였다. 그는 식탁에서 큰 소리로 선물의 가격을 알렸고 서연에게 영수증과 상자를 모두에게 보여주게 했다. 그녀는 그 허풍에 눈물이 날 정도로 부끄러웠다. 그리고 그는 그 시계를 빌미로 반년 동안 싸울 때마다 그녀를 들볶았다. 그리고 유라가 나타났다. 민주는 약 반년 전부터 숨기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낯선 달콤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새벽에 들어오곤 했다. 질문에는 무례함이나 완전한 무시로 답했고 한 달 전에는 부엌 식탁에 서류를 던졌다. 서명해. 이혼 소송할 거야. 나한텐 다른 삶이 있어. 다른 수준의 삶. 당신은 날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서연, 당신은 지루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차가 서울가정법원 건물 앞에서 급정거했다. 도착했어. 내려. 민준이 시동을 끄며 명령했다. 법원 복도는 사람들로 붐비고 답답했다. 값싼 커피 냄새, 낡은 서류 냄새, 그리고 인간의 불안 냄새가 났다. 민주는 술집 친구들이 추천해준 교활하고 부산스러운 최 변호사를 바로 발견했다. 최 변호사는 아내를 빈털터리로 말 그대로 알몸으로 내쫓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선생님. 최 변호사는 활짝 웃으며 그의 손을 굳게 잡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서류는 완벽하고요. 기세도 등등합니다. 그는 창가에 따로 서 있는 서연 쪽으로 고개를 까딱했다. 변호사는 선임했답니까? 무슨 변호사요?
민주는 경멸적으로 손을 내저었다. 교통카드 충전할 돈도 겨우 있는 여자인데 변호사 살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혼자 와서 정의가 어쩌고 저쩌고 중얼거리겠죠. 하지만 민주는 틀렸다. 그것도 아주 크게. 서연에게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다가왔다. 몸에 완벽하게 맞는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정한 머리 모양, 얇은 테에 값비싼 안경, 그리고 손에는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에게서는 자신감과 전문성의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가장 유능하고 비싼 이혼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강지의 변호사였다. 하지만 민주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무료 법률 구조공단 변호사나 중요해 보이려고 재킷을 걸친 도서관 친구쯤으로 생각했다. 자, 이제 쇼가 시작되는군. 서기가 그들을 법정으로 불렀을 때 민준이 변호사에게 속삭였다. 법정은 평범했다. 태극기, 법원 휘장, 나무로 된 판사석, 양측을 위한 테이블. 재판은 일상적으로 시작되었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지친 표정의 여성 판사가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단조로운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민주는 의자에 기대 앉아 다리를 꼬고 아내에 대한 경멸과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온몸으로 드러냈다. 그는 틈틈이 유라가 보낸 행운을 빌어 내 호랑이님, 새집 마련 축하, 파티 기다릴게라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연은 테이블에 손을 모으고 똑바로 앉아 앞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첫 충격에 곧 깨질 것 같은 연약한 꽃병처럼 보였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화강암보다 단단했다. 민준에게 발언권이 주어지자 그는 일어나 재킷을 여미고 거울 앞에서 3일 동안 연습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과장된 비장함과 연극적인 쉼을 섞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의 목소리는 크고 낭낭했으며 세심하게 연습한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영업직에 있었기에 자신의 정당성을 착각하게 만드는 설득력 있는 말투를 구사할 줄 알았다. 저는 이 여성과의 더 이상의 공동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단호하게요. 우리는 목표가 다르고 삶의 길이 완전히 다르며 가치관도 다릅니다. 저는 발전, 자기 실현, 안정된 삶, 경력, 새로운 지평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을 향해 경멸적인 손짓을 했다. 그녀는 단지 저에게 기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10년 전에 성장을 멈추고 자신의 먼지 쌓인 책과 환상의 세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판사는 서류에서 눈을 들어 그의 과장된 연기와 대중을 상대로 연기하려는 시도에 약간 눈살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에는 가벼운 짜증이 서려 있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원고. 감상적인 이야기는 그만두시고요. 재산 관련 청구사항 말입니다. 분명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리고 많습니다. 재판장님. 민주는 자신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다고 느끼며 어깨를 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나다로 45번지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는 전적으로 제 이름으로 된 주택담보대출로 구입했습니다. 모든 상환금은 제 급여 계좌에서 지불되었으며 이는 은행거래 내역서로 증명됩니다. 피고는 최저임금을 받는 도서관 사서입니다. 가게에 대한 그녀의 기여는 미미했다고 할 수 있으며 오히려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식비와 교통비조차 겨우 감당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 아파트를 저의 단독 소유 재산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녀에게는 그는 마치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다시 한번 말을 멈췄다.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제 등에 업혀지는 세월에 대한 보상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의 선의입니다. 재판장님. 최 변호사는 수첩에 무언가를 적으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이것은 짭짤한 수임료를 안겨줄 쉬운 사건이었다. 또 있습니까?
판사가 보상금 액수에 대해 메모하며 물었다. 자동차입니다. 민주는 식욕이 돋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제 2015년식 현대 자동차입니다. 그것 역시 제가 구입했고 할부금도 제가 모두 갚았습니다. 업무상 출장이 잦은 저에게는 필수적인 자산이므로 저에게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모욕하는 순간을 즐기기 위해 연극적인 쉼을 두었다. 저는 고가의 선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기조차 타자를 멈추고 놀란 눈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판사는 놀라 눈썹을 치켜 올렸다가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질렀다. 이런 경우는 드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 말입니까? 원고,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피로와 숨길 수 없는 짜증이 묻어나왔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결혼반지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지난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스위스제 시계입니다. 그것들은 매우 비싼 물건들입니다. 재판장님. 아시겠어요? 제가 힘든 노동으로 번 제 개인적인 보너스로 산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은혜를 모르는 그는 순간 말을 더듬으며 더 모욕적인 단어를 찾았다. 순간을 즐기며 은혜를 모르는 사기꾼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니 제가 힘들게 일해 그녀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는 동안 저를 이용하기만 한 여자라는 것이요. 저는 그것들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재판장님. 도덕의 문제라고요. 민주는 흥분했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어졌다. 그는 정의로운 분노가 자신을 가득 채워 새로운 비난을 할 힘을 준다고 느꼈다. 이 사기꾼아, 반지랑 시계 돌려줘. 내 선물이야. 넌 그럴 자격이 없어. 넌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어. 내 등에 엎여 살면서 교양 있는 척, 내 바보 같은 책이나 읽고 집에는 동전 한 푼 가져오지 않았지. 내가 널 먹여주고 입혀줬는데 넌 판사가 의사봉을 크게 내리치며 질서를 요구했다. 망치 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져 민준을 움찔하게 만들었다. 원고,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여긴 법정이지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피고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한 번 더 있을 경우 법정 모독죄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원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주는 투덜거리는 어조로 목소리를 낮췄지만 멈추지 않았다. 지금 당장 돌려받게 해주세요. 내 물건, 내 돈이 저 여자한테 남아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민주는 히스테리, 눈물, 제발 무언가라도 남겨달라는 애원, 굴욕을 기대했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부드럽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서연은 천천히 위험 있게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근육 하나 떨리지 않았고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약지에서 잡고 거의 보이지 않는 보석이 박힌 얇은 금반지를 뺐고 그 다음에는 그녀가 그토록 싫어했던 시계의 잠금을 풀었다. 민주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그 모습을 지켜봤다. 무너졌군. 그는 속으로 환호했다. 내 자리를 알아라. 이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것을 잃은 가난한 버림받은 여자일 뿐. 서연은 판사석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 않았다. 마치 그가 이 법정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반지와 시계를 판사석 가장자리에 놓았다. 금속이 니스칠한 나무에 부딪히며 조용하고 애처롭게 쨍하는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정적을 꿰뚫었다. 이것을 사건의 증거물로 첨부해 주십시오. 재판장님. 원고의 치졸함을 증명하는 물적 증거로서 말입니다. 그녀가 조용하지만 또렷하고 얼음장 같은 침착함으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단단했다. 만약 저의 아직은 남편인 저 사람에게 이 물건들이 인간의 존엄성과 함께 보낸 7년의 세월보다 더 중요하다면 가져가게 하세요. 남의 것은 필요 없습니다. 제 것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할 테니까요. 그녀는 자리로 돌아와 이전처럼 똑바로 앉아 마치 일어나는 모든 일이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듯 앞만 바라보았다.
민주는 즉시 벌떡 일어나 판사석에서 시계와 반지를 집어 재킷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마치 판사가 마음을 바꿔 그의 보물을 빼앗아갈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그래야지. 그가 주머니를 두드리며 중얼거렸다. 티끌 모아 태산이야. 알아들어서 다행이네. 원고, 요구사항은 그게 전부입니까? 판사가 혐오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메모하며 차갑게 물었다. 그녀는 수백 건의 이런 이야기를 보아왔지만 이것은 유난히 저급했다. 네, 재판장님. 아파트와 차는 제게, 그녀에게는 그녀의 낡은 옷가지들, 그리고 일주일 내로 집을 비우게 해주십시오. 저 그 아파트에 대해 진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주 진지한 피고 측의 발언권을 드립니다. 판사가 서연을 향해 돌아서며 말했다. 서연의 변호사인 강지혜. 변호사가 부드럽고 위엄있게 일어섰다. 그녀에게서는 차분한 힘의 아우라가 느껴졌다. 그녀가 서류 가방을 여는 그 동작에는 위협적인 평온함이 가득했다. 민주는 가벼운 불안감을 느꼈지만 이내 떨쳐버렸다. 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원고의 청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에게는 반소와 함께 이 사건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아니,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서류 뭉치가 있습니다. 민주는 콧방귀를 뀌며 긴장해서 침을 삼키는 자신의 최 변호사를 팔꿈치로 툭 쳤다. 무슨 서류? 월급 150만 원짜리 도서관 재직 증명서. 아니면 올해의 독서왕 상장이라도 되나? 어디 해보시지. 첫째로 강지혜 변호사가 수많은 도장과 서명이 찍힌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시작했다. 제 의뢰인이 원고의 완전한 부양 상태에 있었으며 가게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해서입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노골적이고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그녀는 서기를 통해 판사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것들은 방대한 양의 서류 뭉치였다. 재판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김서연 씨의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세금 신고서,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의 전체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입니다. 부디 금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는 서류를 받아 안경을 고쳐 쓰고 읽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눈은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수억 원에 달하는 숫자를 확인하며 페이지를 넘겼고 때때로 조용히 앉아있는 서연을 향해 놀랍고 거의 충격적인 시선을 던졌다. 저게 뭔데? 민주는 자신감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며 초조하게 물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뭘 보여줄 수 있는데? 먼 친척 할머니한테 받은 유산? 푼돈이겠지.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엄하게 그를 제지했다. 자제할 수 없다면 경위들을 시켜 퇴정시키겠습니다. 계속하세요. 피고 측 변호인. 사실은 이렇습니다. 강지혜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가득 채우며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김서연 씨는 단순한 도서관 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본업이자 소명에 대한 헌신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지난 6년 동안 그녀는 활발하고 극히 성공적인 문학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녀는 국내 최대 출판사에서 별하늘이라는 필명으로 출간되는 인기 로맨스 소설 시리즈의 작가입니다. 그녀의 책은 정기적으로 베스트셀러 순위에 오르며 서평은 열광적인 찬사로 가득합니다. 법정에는 무덤 같은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입을 벌렸고 그의 턱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천천히 아래로 떨어졌다. 유라, 그의 내 사랑 유라가 이 책들을 광적으로 좋아했다. 유라의 집 모든 책장은 잊혀진 정원의 속삭임이나 별빛 아래의 꿈 같은 화려한 제목에 부드러운 유광 표지로 된 이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는 끊임없이 그 책들을 인용하며 어떤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강한 여성들의 이야기에 감탄했다. 별하늘, 그의 아내, 저녁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그 여자, 말도 안 돼. 민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불가능해. 저 여자는 말도 제대로 못 더듬는다고.
저녁 내내 노트북 앞에 구석에 앉아 있었어. 난 저 여자가 게임을 하거나 나 방해 안 하려고 이어폰 끼고 바보 같은 드라마나 보는 줄 알았지. 이건 거짓말이야. 일을 한 겁니다. 변호사가 민준을 마치 귀찮고 어리석은 벌레 보듯 쳐다보며 잘라 말했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요. 당신이 TV를 보거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는 글을 썼습니다. 세상을 창조했죠. 재판, 전자책, 오디오북에 대한 인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연방 TV 채널과의 두 소설에 대한 수억 원대 드라마와 계약금이 합쳐져 0이 7개 붙는 금액이 됩니다. 출판사의 문서, 공증된 계약서 사본, 그리고 국세청의 자료가 저작권과 모든 소득의 합법성을 증명합니다. 민주는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0이 7개. 드라마와 그녀에게 그런 돈이 있다면 그녀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동화 속 부자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그가 절반을 요구할 수 있다. 잠깐만. 결혼 중에 그녀의 계좌에 들어온 돈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잖아. 난 남편이고. 그의 눈에 탐욕의 불꽃이 번쩍였다. 두려움은 환희와 상상할 수 없는 행운감으로 바뀌었다. 아주 좋아. 민주는 입을 가득 벌려 웃으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비록 그 미소는 비뚤어지고 광기 어렸지만 아주 훌륭해. 그럼 우리에게는 엄청난 돈이 더 있다는 거군. 수억 원. 이건 공동 형성 재산이야. 나는 그녀의 모든 계좌를 반으로 나눌 것을 요구한다. 난 남편이잖아. 내가 그녀에게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 내가 그녀에게 영감을 줬다고. 내가 그녀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걸 방해하지 않았어. 절반은 내 거야. 이제 확실해졌다. 민주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산을 시작했다. 그녀가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드라마화까지 된다면 거기에는 수십억, 수백억 원이 있을 것이다. 그는 부자다. 그는 동화 속 부자다. 이혼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거래가 될 것이다. 바보 같은 요구만 하는 유라는 집어치워 그 자신이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그는 비싼 차를 몰고 집을 사고 여행을 다닐 것이다.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원고. 강지의 변호사가 그의 달콤한 꿈을 깨뜨렸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강철 같은 음색이 실려 있었다. 재판장님, 서류철의 세 번째 문서에 특별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서입니다. 판사는 이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겼다. 그게 뭔데요? 민주는 심장이 했고 내장이 꼬이는 듯한 느낌을 받으며 물었다. 부부재산 약정서입니다. 변호사가 크고 또렷하며 힘주어 선언했다. 무슨 계약서? 우린 그런 거 서명 안 했어. 민주는 창백해진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는 말을 하다 멈췄다.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과거의 한 장면을 떠올려 주었기 때문이다. 5년 전 그들이 막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그의 어머니 권위적이고 의심 많은 여사인 박 여사님이 주장했다. 민준아, 꼭 서류에 서명 받아라. 저 애가 내 아파트 뺏어가면 어떡하니? 넌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고 큰 인물이 될 텐데. 쟤는 누구야? 도서관 사서잖아. 이혼할 경우 각자 자기 재산은 자기가 갖고 지적 활동으로 인한 수입은 저자에게 귀속된다고 적어놔. 혹시 모르잖아. 네가 뭘 발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절반을 꿀꺽할지. 민주는 그때 어머니의 편집증을 노인성 망상이라고 여기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다투기 싫어서 서류를 작성해 저녁에 차를 마시던 서연에게 슬쩍 내밀었다. 은행 제출용 형식적인 거야. 서연아, 여기랑 여기 서명 좀 해줘. 그래야 대출 승인이 더 빨리 나. 별거 아니야. 그는 그때 무심하게 말했다. 그를 무한히 신뢰했던 서연은 작은 글씨로 쓰인 조항들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 5년 전 원고의 강력한 주도로 체결된 부부 재산 계약서의 4조 2항입니다. 변호사는 민준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숨길 수 없는 즐거움을 느끼며 읽어내려갔다. 인용하겠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지적 활동의 결과 저작권, 특허 또는 발명으로부터 얻은 수입, 그리고 그 수입으로 취득한 모든 동산 및 부동산은 그것을 창출한 배우자의 개인적이고 분할 불가능한 재산으로 한다. 원고 박민준 씨. 당신이 바로 그 계약서의 작성자이자 서명을 주도한 장본인입니다. 민주는 마치 힘줄이 끊어진 것처럼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다리는 그를 지탱하지 못했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법정의 벽이 천천히 돌기 시작했고 천장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지의 변호사는 상대에게 결정타를 날리며 말을 이었다. 이제 원고가 그렇게 많이 언급했던 아파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있으니 아파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매달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2개월 전 남편의 오랜 불륜과 자신을 집 없이 내쫓으려는 비열한 계획을 알게 된 제 의뢰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변호사는 판사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놓았다. 불과 2달 전 날짜가 찍힌 은행에 파란 직인이 있는 납부 확인서였다. 주택담보대출 전액 조기 상환입니다. 재판장님, 3억 2천만 원이 김서연 씨의 계좌에서 일시불로 납부되었습니다. 자금 출처는 거래 내역서에 따르면 소설 오래된 정원의 비밀의 저작권료입니다. 부부 재산계약서 4조 2항에 따라 지적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취득하거나 대금을 완납한 재산은 그 자금의 소유주에게 귀속됩니다. 판사는 납부 확인서와 담보 해지를 증명하는 새로운 등기부 등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스쳤다. 따라서 판사는 안경을 벗고 민준을 연민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며 결론을 내렸다. 마포구 가나다로 45번지 아파트는 현재 은행의 담보로 잡혀있지 않습니다. 대출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된 채무의 상환이 피고의 지적활동으로 얻은 개인 자금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원고 박민준 씨 당신 자신의 부부 재산 계약서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은 완전히 그녀에게 넘어갑니다. 사실상 이 아파트는 김서연 씨의 단독 소유입니다. 민주는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 던져진 물고기처럼 입을 뻐끔거리며 숨을 헐떡였다. 그의 얼굴은 붉은 반점으로 뒤덮였다가 순식간에 창백해지고 흑빛으로 변했다. 그의 눈은 미친 듯이 법정을 헤맸다. 어떻게? 그가 목을 조르는 넥타이를 풀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넥타이가 갑자기 올가미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내가 5년 동안 매달 냈는데 당신은 주로 은행에 이자를 냈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초기 몇 년간은 보통 그렇죠. 변호사가 침착하게 설명했다. 하지만 원금 대부분은 김서연 씨가 갚았습니다. 아파트 가치에 대한 당신의 실질적인 기여는 약 15% 정도입니다. 김서연 씨는 놀라운 선의를 발휘하여 그 작은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당신에게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을 멈췄고 민주는 지금이 결정타, 그의 관뚜껑에 박힐 마지막 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끈질기게 자신에게 남겨달라고 요청한 자동차 가치의 절반을 공제하고, 참고로 그 차는 당신들이 부부 재산 계약서에 서명하기 몇 달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난 1년 동안 받은 소비자 대출의 절반을 공제한 후입니다. 무슨 대출? 민준이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내가 혼자 갚고 있는데 300만 원 상당의 명품 코트 구매 대출, 600만 원 상당의 2인 몰디브 여행 상품 대출, 150만 원 상당의 제주도 고급 호텔 스위트룸 및 컨버터블 렌트 대출. 변호사가 손가락을 접으며 자신이 만들어낸 효과를 즐기며 조목조목 열거했다. 이 모든 지출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으며 명백히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짜, 항공권 영수증, 그리고 한유라 씨의 공개된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있는 수많은 사진으로 보아 이 자금은
전적으로 그녀를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총 대출 금액은 약 500만 원입니다. 변호사는 유라의 인스타그램 스크린샷을 찍은 컬러 인쇄물을 부채처럼 펼쳐 테이블 위에 놓았다. 내 사랑이 준 선물이라는 글과 함께 코트를 입은 그녀, 칵테일을 들고 해변에 있는 그녀, 민준의 차에서 그를 껴안고 있는 그녀. 은행 영수증 날짜는 게시물 날짜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민준은 그 사진들을 보며 악몽을 꾸는 것 같았다. 가족법 및 확립된 판례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 가족의 이익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빚은 대출자의 개인 채무이며 부부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대출금은 전적으로 당신의 것입니다. 박민준 씨. 그리고 당신 혼자 갚아야 할 것입니다. 총 500만 원 전액을요. 민준은 발밑에 땅이 꺼져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간신히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다. 잠깐만요. 그가 머릿속으로 숫자를 더하려고 애쓰며 중얼거렸다. 숫자는 더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신은 판사가 결론을 내리며 딱딱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중고차 한 대와 함께 남게 되며 그 시장 가치의 절반은 전처에게 보상금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총액 약 500만 원의 개인 빚과 함께. 그리고 아파트 없이요. 아, 반지와 시계는 이미 가져가셨죠. 당신 것입니다. 그것들이 당신에게 위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정에는 귀가 먹먹할 정도의 정적이 흘렀다. 서기 책상 위에 낡은 컴퓨터가 윙윙거리는 소리와 숨을 들이쉬려고 애쓰는 민준의 거칠고 쉰 숨소리만 들렸다. 이 공간에는 더 이상 공기가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재앙의 규모를 서서히 깨닫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거리로 내쫓고 짓밟고 그녀의 가난을 비웃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유라에게 아파트와 멋진 삶, 걱정 없는 미래를 약속했다. 그는 아내의 차를 판돈으로 갚을 생각으로 대출을 받았다. 그는 아내의 낡은 차도 공동재산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은 결혼 전 그녀의 아버지가 선물한 것이었다. 변호사는 이것을 마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세부 사항인 것처럼 슬쩍 언급했다. 그는 파산했다. 그에게는 집이 없다. 그의 월급 전부를 집어삼킬 높은 이자에 엄청난 빚이 있다. 유라는 그가 알거지라는 사실, 게다가 빚더미에 앉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를 죽이거나 더 가능성 있게는 그저 사라져 버릴 것이다. 민주는 눈을 들어 서연을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의 포플러 나무 꼭대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마치 그녀가 여기에 없는 것처럼 이제 그녀는 그에게 칙칙한 쥐가 아니라 닿을 수 없고 위대하며 차갑고 초연한 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돌 조각상처럼 보였다. 그녀는 유명한 작가였다. 그녀는 수억 원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의 남편은 그동안 냉장고의 치즈 한 조각 때문에, 동전 한 푼 때문에, 푼돈 때문에 그녀를 모욕했다. 동물적이고 원초적인 두려움이 얼음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어디로 가야 할까? 어머니가 사는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로 좁은 방의 간이 침대에서 자야 할까? 월세방을 구할 돈도 없다. 그의 월급 전부는 만약 그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면 그가 버릴 내연녀를 위한 명품 코트와 몰디브 여행 대출금을 갚는 데 쓰일 것이다. 그는 덫에 걸렸다. 민주는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뒤로 요란하게 넘어졌다. 그 소리는 정적 속에서 총성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판사도, 변호사도, 자신의 자존심도, 세상 모든 것을 잊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서연아, 그는 테이블 사이의 좁은 통로에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찢어질 듯한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무릎이 마룻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는 둔하고 고통스럽게 울렸다. 서연아, 용서해줘. 내가 바보였어. 내가 눈먼 완전한 머저리였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입을 맞추고 자비를 구걸하려 했지만 서연은 마치 독사에게서처럼 혐오스럽게 손을 빼고 등 뒤로 숨기며 물러섰다. 나 만지지 마. 그녀가 조용하지만 그의 뼛속까지
서늘하게 만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서연아, 이건 다 환상이었어. 정신이 나갔었어. 유라 때문이야. 그 여자가 날 홀렸어. 마녀야, 날 홀렸다고. 난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어. 맹세해, 사랑하지 않았어. 난 오직 당신만을 사랑했어. 이 모든 세월 동안. 서연아, 우린 가족이잖아.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기억나? 텐트 치고 갔던 첫 바다 여행 기억나? 어떻게 꿈꿨는지. 우리 벽지 바르면서 어떻게 웃었는지 기억나? 그는 바닥에 더러워진 손으로 그녀의 회색 재킷 끝을 잡으며 무릎으로 그녀를 따라 기었다. 그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 아침에 눈밑 다크서클을 가리려고 유라에게서 몰래 가져온 비싼 파운데이션을 얼룩지게 했다. 콧물과 눈물이 그의 얼굴에 뒤섞여 성공한 남자를 한심한 인간의 모습으로 더럽고 징징대는 아이로 만들었다. 내가 다 바로잡을게. 서연아. 내가 세 군데, 네 군데에서 일할게. 모든 빚을 갚을게. 내가 다 할게. 이혼 취소하자. 내가 당신을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게. 당신은 재능이 있잖아. 천재야. 난 항상 알고 있었어. 난 그냥 질투했던 거야. 내가 바보였어. 용서해줘. 기회를 줘. 제발, 당신 없으면 난 끝장이야. 판사는 이 굴욕적인 장면에 노골적인 혐오감을 느끼며 쳐다보았다. 그녀는 손짓을 했고 경위들이 정신 나간 원고를 끌어낼 준비를 하며 앞으로 나섰다. 서연이 일어섰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서 아래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도 승리감도 복수심도 없었다. 오직 끝없는 피로, 완전한 초연함, 그리고 공허함만이 있었다. 일어나, 민준 씨. 그녀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창피한 짓 하지 마요. 보기 딱하네요. 굴욕적이에요. 당신이 용서할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그가 눈물을 닦으며 울부짖었다. 날 버리지 마. 난 끝장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난 노숙자라고. 당신에겐 시계와 반지가 있잖아요. 서연이 상기시켰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자유도. 당신은 30분 전에 내가 사기꾼이고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소리쳤죠. 이제야 당신 말이 맞네요. 내가 당신에게 과분해요. 난 당신을 넘어섰어요. 민준 씨. 우리는 더 이상 갈 길이 달라요. 그녀는 자신의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강 변호사님, 이제 가도 될까요? 여기 있기 힘드네요. 네, 김서연 작가님, 재판은 끝났습니다. 판결문은 3일 후에 나올 겁니다. 서연은 가방을 들고 출구를 향해 걸어가며 민준의 다리를 넘어섰다. 그는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만 건장한 법원 경위가 그의 길을 단호하게 막았다. 선생님, 손 치우세요. 질서를 지켜주십시오. 물리력을 사용하게 하지 마십시오. 서연아, 서연아. 민준이 떠나가는 아내의 등 뒤에 대고 소리치며 경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사랑해, 돌아와. 우리 다 잊어버리자. 내가 최고가 될게. 서연 뒤로 문이 무겁게 닫히며 그의 외침을 차단했다. 민준은 텅 빈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변호사 최 씨는 약속된 큰 수임료를 받지 못할 것을 깨닫고 혐오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며 조용히 자신의 물건을 챙겨 인사도 없이 재빨리 법정을 빠져나갔다. 판사는 민준을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 무언가를 마저 쓰고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휴대폰을 꺼냈다. 기기가 바닥에 부딪히며 화면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겨 그의 모습을 왜곡시켰다. 그는 그 균열들을 보며 이것이 자신의 삶의 초상화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자신이 반짝이는 화려한 포장지를 쫓다가 그 속의 썩음, 공허함, 그리고 빚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손으로 그것을 산산조각 낸 것이다.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와 시계를 더듬어 꺼냈다. 값싼 허세. 시계는 오리지널이 아닌 질 좋은 중국산 복제품이었다. 그때도 그는 가짜를 사서 서연에게 엄청난 가격의 진짜 스위스 브랜드라고 거짓말하며 돈을 아꼈다. 그리고 반지. 이제 그것은 자신의 비열함을 상기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차가운 금속 조각에 불과했다. 법정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나이든 청소부 아주머니만이 남아 젖은 대걸레로 그의 주위 바닥을 닦고 있었다.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노골적인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다. 다리 좀 들어봐요. 그녀가 그의 구두를 대걸레로 툭 치며 중얼거렸다. 왕처럼 떡하니 앉아있네. 다니면서 더럽히기나 하고 치우는 건 내 몫이지. 민주는 순순히 다리를 들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닦아내야 할 바닥의 더러운 얼룩일 뿐이었다. 법정 이후 민준의 삶은 그가 직접 연출한 현실 속 악몽으로 변했다. 첫날 밤 그는 자신의 굴욕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아 외진 골목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보냈다. 집.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 아파트로 돌아갈 수 없었다. 자물쇠가 열리지 않았다. 서연은 법정 직후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여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교체했다. 그의 물건들, 옷이 든 낡은 여행, 가방 2개와 개인 소지품이 든 상자는 그가 가져가기를 기다리며 경비실에 놓여 있었다. 다음 날 그는 어머니에게로 갔다. 박 여사님은 도시 외곽에 나프탈렌과 오래된 양 냄새가 나는 낡고 잡동사니로 가득 찬 작은 빌라에 살았다. 민준이 현관에서부터 여행 가방을 들고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자 그녀는 심장을 부여잡고 통곡했다. 이 멍청아. 그녀는 작고 어수선한 부엌을 서성거리며 소리쳤다. 어쩌면 이렇게 답답한 멍청이가 다 있니? 우리 민준이. 내가 말했잖아. 그 조용한 애가 자기 몫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조용한 물이 깊이 흐른다니까. 내가 경고했잖아. 아파트 날려먹고 가정도 날려먹고 네가 가진 모든 걸 날려먹고 이제 나한테 기어들어와? 내 연금으로 살겠다고. 엄마, 갈 데가 없어요. 민주는 작은 의자에 앉아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5살짜리 꾸중 듣는 아이처럼 변명했다. 나 일자리 구해서 다 해결할 거예요. 어머니와의 삶은 지옥이었다. 박 여사님은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를 닥달했다. 넌 실패자야. 누굴 닮아 그렇게 태어났니? 옆집 김이모님 아들 좀 봐. 부장 됐다는데. 넌 알거지의 빚쟁이 신세잖아. 민주는 대꾸하고 방어하려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다. 그에게는 정말로 갈 곳이 없었다. 방 한 칸 얻을 돈조차 없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집중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주의가 산만해지며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끊임없이 빚과 유라 그리고 서연에 대해 생각했다. 그의 수많은 대출에 대한 첫 연체가 있은 지 일주일 만에 채권 추심원들이 전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휴대폰뿐만 아니라 직장 전화와 심지어 회사 격리과에도 전화했다. 부장이 그를 불렀다. 박 과장. 그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건조하게 말했다. 우리 회사에 이런 문제는 필요 없네. 자네는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많아졌어. 판매 실적은 바닥을 쳤고 고객들은 자네 말투에 대해 불평하고 게다가 이 채권 추심원들 전화까지. 우리가 헤어지는 게 더 낫겠네. 권고사직으로 처리할 테니 서류 작성하게. 그것이 끝이었다. 민주는 손에 사직서를 들고 사무실을 나오며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그는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얼마라도 마련할 생각으로 시계를 전당포에 팔려고 했다. 가짜네요. 감정사가 돋보기로 스위스제 시계를 대충 훑어보며 지루한 목소리로 말했다. 잘 만든 복제품인 건 인정하지만 이거 시장에서 3만 원 이상 받기 힘들어요. 3만 원이요? 민주는 기가 막혔다. 20만 원 주고 샀는데요. 사기당했거나 아니면 당신이 누군가를 속이려 했겠죠. 우린 이런 건 안 받습니다. 신용이 있으니까요. 민주는 허름한 중고 매장에 시계를 헐값에 팔고 그 돈으로 값싼 와인 한 병을 사서 눈 덮인 공원 벤치에서 취했다. 그는 비둘기들에게 운명의 불공평함과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속았는지에 대해 하소연했다. 그 운명의 날, 서연은 법원 건물을 나왔고 그녀 주위의 세상은 변했다.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공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상쾌했고
자유와 새로운 가능성의 향기로 가득 찼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쉬었다. 너무 크게 웃거나 너무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비난받을까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수년간 모욕과 비난의 무게에 짓눌렸던 어깨가 펴졌다. 끊임없는 긴장감과 불안감이 사라졌다. 법원 문 앞에는 그녀의 변호사 강지혜 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서 있었다. 모셔다 드릴까요, 김서연 작가님? 그녀가 제안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연이 밝은 햇살에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걷고 싶어요. 발밑의 땅을, 모든 발걸음을, 풀 한 포기까지 느끼고 싶어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러시군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그리고 책도 감사합니다. 운명의 거울을 밤새 읽었어요. 주인공의 운명에 울었답니다. 후속편을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요. 서연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인터넷의 익명 댓글이 아닌 현실에서 칭찬을 듣는 것은 아직도 어색했다. 이제 그녀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었다. 감사합니다. 강 변호사님, 저를 변호해 주시고 자신에 대한 믿음을 되찾게 해주시고 제 목소리를 찾도록 도와주셔서요. 강지혜 변호사는 고급스러운 차에 올라 손을 흔들며 떠났다. 서연은 혼자 남았지만 외로움은 없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거대하고 무한한 공간의 느낌이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출판사 편집장에게서 온 읽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서연 작가님, 신간 인쇄 부수 확정되었습니다. 드라마와 계약금, 전액 작가님 계좌로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후속편 원고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독자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작가님 인터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림자에서 나와 실명을 공개할 준비가 되셨나요? 서연은 잠시 생각했다. 준비가 되었을까? 이전에는 민준이 알게 될까봐 그가 자신의 글을 비웃고 돈을 요구하고 삶을 망칠까봐 두려워했다. 이제는 두려워할 사람이 없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그녀는 답장을 입력했다. 준비되었습니다. 새 책의 줄거리는 아주 현실적일 겁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다른 사람은 과거의 족쇄를 벗어던지고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요. 인터뷰는 다음 주로 잡아주세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휴대폰을 넣고 햇빛 가득한 넓은 거리를 걸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답답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동차 전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예전에는 눈을 내리깔고 반짝이는 외제차를 쳐다볼 자격조차 없다고 느끼며 지나쳤던 그 비싼 곳으로 이제는 자신을 위해 차를 살 때가 되었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작고 편안하고 안전한 마음이 기뻐지는 그런 차. 아마도 체리색이나 하늘색, 그녀가 원하는 어떤 색이든 이제는 그녀 자신이 결정한다. 자신의 길, 자신의 삶의 색깔을. 반년이 지났다. 겨울이 제자리를 찾아 뾰족하고 반짝이는 눈으로 도시를 뒤덮었다. 민주는 예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서점 입구에 서 있었다. 그는 낡고 해진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살이 많이 빠져 헐렁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검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물류창고에서 상하차 인부로 일했다. 별다른 질문 없이 그를 받아주고 채권 추심원들이 월급을 전부 압류하지 못하도록 현금으로 급여를 주는 유일한 곳이었다. 밝게 조명된 거대한 서점 쇼윈도에는 커다란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그곳에서는 부드러운 미소와 세련된 단발머리를 한 아름답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의 품격을 강조하는 우아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포스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베스트셀러, 자유의 대가의 작가, 별하늘과의 만남, 신간 발표 및 사인회. 오늘 저녁 7시. 민주는 포스터를 보았고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저 사람은 서연이었다. 그의 서연. 하지만 완전히 다른, 낯설고 빛나는 사람. 그는
자신이 모욕하고 경멸했던 그 여자에게서 지금의 모습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무거운 서점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가 점퍼의 높은 칼라에 얼굴을 숨겼다.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책을 가슴에 품고 줄을 서 있었다. 서연은 작은 연단 위 테이블에 앉아 마이크에 대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고 청중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전염성 강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행복해 보였다. 진정으로 행복해 보였다. 그녀에게서는 빛이 뿜어져 나왔다. 민주는 눈에 띄지 않으려 추리소설 코너의 책장 뒤 가장 구석진 곳에 섰다. 그는 그녀가 책에 사인을 하고 독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한 사람에게 미소 짓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 옆에는 키가 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며 지적이고 선한 인상을 가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책을 건네주고 물을 따라주고 무언가 속삭이며 숨길 수 없는 감탄과 애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의 출판사 대표인 이석진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를 알지 못했다. 그는 그저 가슴을 찌르는 둔하고 무의미한 강한 질투심을 느낄 뿐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인파가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민주는 어떤 미친 듯한 비이성적인 충동에 이끌려 앞으로 나아갔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무언가 말해야만 했다. 서연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미소가 천천히 얼굴에서 사라지고 정중하고 초연한 무관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고통도 분노도 그리고 더더욱 사랑도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그저 지나가는 사람, 이미 오래전에 다친 과거라는 책의 한 장에 등장하는 우연한 지인일 뿐이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그녀가 아무런 감정 없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에게서는 값싼 담배 냄새, 숙취 냄새, 그리고 추운 겨울 냄새가 났고 그녀에게서는 비싸고 세련된 향수 냄새, 신선한 공기 냄새, 그리고 성공의 냄새가 났다. 당신 정말 아름다워 보이네요. 그가 겨우 말을 잇고 짜냈다. 당신 책 봤어요. 축하해요. 고마워요. 그녀가 대답했다. 서연 씨, 그는 땀에 젖은 손으로 뜨개질 모자를 구기며 머뭇거렸다. 저는 모든 게 엉망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상하차 인부로 일해요. 유라는 제가 빈털터리인 걸 알자마자 저를 버렸어요. 빚이 목을 조여와요. 알겠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는 말을 멈췄다. 그녀가 예전처럼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돕기 위해 달려들고 돈을 제안하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녀는 항상 친절하고 마음이 약했으니까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를 유심히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로웠지만 완전히 차가웠다. 당신의 삶이 그렇게 된 것은 유감스럽네요, 민준 씨. 그녀가 진심으로 하지만 후회의 기색 없이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선택이고 당신의 책임이에요. 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서연 씨, 혹시 저녁이라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변했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보고 싶어요. 정말이에요. 보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가족이 그리워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는 포만감, 편안함, 그녀에 대한 지배감, 그리고 그가 왕이고 그녀가 그의 하녀였던 그 삶이 그리웠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마치 줄거리가 이미 다 소진된 형편없고 지루한 펼쳐진 책처럼 읽고 있었다. 그때 그 키 큰 남자가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서연의 의자 등받이에 손을 얹었다. 김 작가님, 차가 준비되었습니다. 가시죠. 8시에 레스토랑 예약이 되어 있어서 늦고 싶지 않네요. 서연은 그에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고 따뜻했으며 진짜였다. 네, 이 대표님, 가요. 그녀는 일어나
아름다운 고급 캐시미어 코트를 어깨에 걸치고 마지막으로 민준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단 한순간만 그에게 머물렀다. 잘 가요, 민준 씨.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당신은 제게 훌륭한 책의 소재를 주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저를 스스로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당신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제 껍질 속에 웅크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교훈에 대해,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해 감사해요. 그녀는 돌아서서 대리석 바닥에 구두굽 소리를 내며 출구를 향해 걸어갔다. 남자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그 손에 기대었다. 그들은 함께 눈 내리는 저녁 속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그녀의 새롭고 반짝이는 차와 새롭고 행복한 자유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주는 서점 한가운데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 덩치 큰 보안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다. 손님, 저희 마감합니다. 뭐 사실 거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몸만 녹이시는 거예요? 민주는 테이블 위에 쌓여있는 자유의 대가라는 책 더미를 보았다. 밝은 파란색 표지에는 열린 황금 새장에서 날아오르는 새가 그려져 있었다. 돌파구와 독립을 상징하는 그림이었다. 아니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저한테는 너무 비싸네요. 그는 낡은 모자를 쓰고 차갑고 눈 덮인 거리로 어둠 속으로 걸어 나갔다. 그렇게 그는 다른 회색빛의 우울한 행인들 무리 속으로 녹아들었다. 독자가 후회 없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넘겨버리는 남의 소설 속 한 챕터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그는 잊혀졌다.